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소속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며 현재는 싱글입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싱글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자들에게 조금 질리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적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평범한 삶인 줄 알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천편일률적인 삶은 재미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발견한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하며 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자신의 비혼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결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 상사들은 여전히 싱글인 저를 보며 언제쯤 결혼할지 걱정을 품고 있어요. 젊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며 나중에 늙어서 아프게 됐을 때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있으면 죽을 때 외롭지 않다는 점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 팩스 시대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기도 해야겠네요. 자식이 없으면 말년에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여자라면 아들 하나는 낳고 살아야지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옛날 생각 때문일 거예요. 여자는 애를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죽는 것을 지켜보라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자식이 부모를 노후에 돌볼 보장도 없어요. 현대판 고려장인 부모 귀찮다고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뭘 믿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겠죠? 차장님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시거나 결혼 얘길 그만하라고 해야겠어요. 파혼한 것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결혼을 강요한다면 매우 불편할 텐데요. 물론 이렇게 못된 말을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종족들도 몇몇 있어요. 참으로 억울하죠. 그렇다고 결혼한 인생이 전혀 즐겁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맨날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나빠 죽겠네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양말을 뒤집어 벗는다고 소리를 질러대. 이 사람과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망설여요. 두 번째 회식이 끝나고 단순히 옷을 벗고 집으로 가기만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와이프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 그러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쓸데없는 남편을 뒤치다꺼리하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회식이 끝나면 여성 직원을 보내고 2차로 술집에 가는 남성 직원들이 많아서 정말 남성들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했다. 남편이 퇴근 시간에 편안히 쉬길 원한다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차피 나는 좋아서 괜찮아요. 뭔가 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인에게 퇴근 시간을 30분 가까울 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느껴지죠. 서울 시내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30분을 달려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모습을 보면 남녀 간의 대접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혹은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나 봐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그렇게 다정하게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있다면 빨리 결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자연스럽게 포기하곤 하죠. 연애할 때는 다 해주겠다던 남자도 결혼 후엔 180도 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인지 아니면 나와 결혼하려고 그런 건지 의심스러워요. 사실 나도 남자 운이 좋지 않아서 왜 자꾸 남자들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어서 신경 쓰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 하는 이별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타보다는 훈훈해 보이는 말들이 떠오르면서 살아가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보자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외모는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좋아하고 밝은 성격으로 여자들에게 반한 남자는 꼭 한 번쯤 고백을 받게 되고 꽤 여유로운 어조와 오히려 아찔한 여성미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남성들과 연애를 해보며 남자들을 한 번씩 경험해봤기에 조금은 남성의 본성을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은 만나봐도 금방 걸렸고 조금 애매한가 하면 3-4번만 더 만나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꼴이 좀 잘 맞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얘야, 나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는데 좀 봐주라. 너 때문에 저번에 나 몰래 바람 피웠던 놈이 아닐까 걱정되는데 한번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자. 내가 이런 거 좀 잘 보는 거 알다고? 이번엔 정말 좋은 남자 만났어. 넌 괜찮은 여자인데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거 고쳐야 돼. 같은 고민을 들어주고 이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예측이 대부분 맞았고 좋은 남성들과 관계를 형성한 친구들은 연애를 3년 이상 하거나 결혼까지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면 남의 남자는 쉽게 싫어지고 왜 그런 남자는 왜 자기만은 쓰레기 같이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사실 제 전 남편 아니면 남자친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몇 차례 연애를 해보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을 약속했던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제가 학교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맞은편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매일 10시쯤 되면 편의점에 찾아와서 비닐 장갑을 사다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궁금해서 한번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자 그 남자가 알바를 하는 호프집에서 9시 전까지 재료 손질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비닐 장갑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손님이 많이 오시는 때가 되면 장갑이 부족해지죠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말없이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며 오지랖을 부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벅벅이긴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 부모님의 소유물이고 이 편의점의 점장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사는 거거든요. 조언은 감사하지만 그냥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 상대방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생각했어요. 아마 괜한 오지랖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그 사람은 매일 편의점에 와서 비닐 장갑을 착용했어요. 서로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고 매번 마주칠 때마다 민망했지만 그냥 사사건건 모르는 척하고 지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더 임금을 주는 곳으로 일을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네 남자친구 생겼나? 남자친구 없어요?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는데 해볼래 하더군요. 꽤 뜬금없지만 연애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서 소개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와 시간만 말하고 연락처나 사진 같은 건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날이 다가왔는데 정해진 장소로 간다면 고민이 있어요. 소개팅 상대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알고 싶었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불안스럽고 헛수고였는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가 내 앞에 섰다. 그 사람이 바로 편의점에서 비닐 장갑을 사는 알바생이었다.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받아서 왔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당황하며 손을 쓸며 대답했다. 그렇게 처음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연히 집안 얘기도 하게 되었다. 나는 평범한 집안의 딸로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며 우리 집이 가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것 같았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사람이 어릴 적을 보살펴주던 삼촌에 대해 언급했다. 우린 너희 집으로 자주 와서 식사했어. 너희 아버지 비서셨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 사람은 나보다 2살 어린 것 같았다. 그는 예전에는 상사라 불러왔지만 지금은 형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떻게든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부유한 사람을 봤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 억눌렸어요. 그날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느라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랑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고 진짜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1차에서 카페에서 만나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저녁 먹으러 가자 했어요. 나쁘지 않아서 따라갔는데 첫 만남에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더라고요. 인당 밥값이 10만 원 정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걱정은 안 했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제 나이는 20살밖에 안 되었고 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 25살이라고 했는데 너무 큰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덕분에 코스 요리를 처음 먹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부유한 편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을 빼면 대화나 성격이 잘 맞았어요. 게다가 남다운 매력도 있었어요. 이성적 호감이 생겨서 그렇게 한 두세 번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연애를 제안했고 그렇게 우리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지만 솔직히 데이트 비용이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왔는데 목걸이였어요. 너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걸이의 값어치는 5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50만 원, 너무 비싼 것 아니야? 라며 말했더니 상대방은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즐겁다면 됐지 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비를 모두 써서 남자친구에게 운동화나 게임기를 선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언제나 의심스러웠지만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랑받은 것이 그래인지 우리 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따로 일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학도 중도 퇴학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3개월간 교육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약간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 남자친구의 가족이나 자란 환경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만난 이후로 저는 점차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유니콘 같은 사람과의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둘은 8년 동안 연애를 하며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결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나도 무작정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각은 접지 않았으며 게다가 초년이 넘어서 마음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도 내 마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미 차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쩌면 딴 사람의 어머니나 만나주고 싶은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넌 어떤 해서든 말 안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여자 편에게 우리 이제 딱 만난 것처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지? 부모님은 사귀는지 몰라도 자주 만나는 것도 조금 참답지 않아. 그러면 가볍게 한번 만나지 않을래? 우리 부모님이 더 궁금해했지. 너무 걱정될까봐 내가 참지만 그래서 어때? 그래서 딱히 준비할 게 없고 식사를 하자. 편하게 집에서 보자. 엄마와 아빠가 더 편할 거야. 우리 집은 밖에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요리를 잘하니까 집에서 먹자. 이번 주말에 할래?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사실은 기대하던 일이었어. 남자친구가 마음 바뀌기 전에 약속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좋다 했고 남자친구를 데려온 날 엄마는 특별한 식사를 차려놓고 바로 결혼하라며 이야기했어. 그렇지만 문제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게 문제야. 사실은 남자친구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연애 중에 몇 번씩 전화기 저편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제겐 칼만큼의 목소리도 크고 약간 무서울 정도로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 봐야 할 관문을 넘기 위해 결심하고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드라마에서 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고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도 제게 대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어머, 나왔어 라고 말해도 어머니는 너, 들어왔니? 라고 대답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를 넣고 소개해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아예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사실 너무 의아했어요. 어머니가 듣지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가 입구에 세우고 선마, 엄마라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TV를 보셨어요. 화가 난 남자친구는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나는 현관 앞에 과일 바구니를 두고 나왔는데 밖으로 나갈 때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문을 열 때 어머니가 뒤에서 나를 향해 이딴 쓰레기는 뭐 하루가 좋았어. 연애만 해 연애만 그냥 갖고 놀다가 저기 너는 집까지 대령으로 왜 가? 아줌마 집 청소를 싹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모서리마다 소독하고 특히 한 권은 깨끗이 닦아주세요 하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인사를 하러 온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부모님에게 진이를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착해지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걸 거절하기 어려워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진이에게 조언해달라고 하는 너네 고마워라. 너도 잘 알겠지? 드라마에서도 처음에만 그랬지 부자들도 착해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좀 손 추적하고 들어가? 시댁 만날 일도 없을 테고 둘이 차에서 살면 될 거야. 늦어도 나오면 시댁에서 태도가 달라질 걸라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들어오지 말고 그냥 조심히 들어가라고 설득하던 나고요. 솔직히 엄마 앞에서 오는 건 그냥 치가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시 연락하면서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정말로 너와 헤어진다. 평생 내게 안 볼 거야. 나도 내 집이 부자임을 알고 우리 집과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건 아니야. 내 부모님이 부자라고 해서 너도 부자라는 건 아니야. 그 계단은 돈이지. 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우리 집에서 소중히 사랑받고 자랐어. 내 어머니한테 그런 취급받을 정도로 잘못한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중심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금 헤어져. 그게 서로에게 나았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믿고 웨딩홀을 두르러 다녔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신부 모델링도 했어요. 상견례도 해야겠다고 말하니 남자친구가 먼저 나를 잡자고 했어요. 결혼 한 달 전에 상경 날짜가 잡혀지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모였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있는 집 근처에서 볼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2시 30분이었지만 1시가 넘어서도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12시 전부터 식당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는 기미가 없어서 초조해졌어요. 그렇게 1시 30분이 넘어서 남자친구가 헉헉거리며 도착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땀에 젖은 남자친구 모습과는 달리 어머님은 침착하게 들어오셨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맞아, 미안한 말도 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과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녀분께서 들으셨어요. 집안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근데 결혼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의 선택을 부모가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나왔지만 나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투를 조심하며 분위기를 가시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으셨다가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도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만
사실 지금 불편하고 답답해서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띠면서 아니요. 제가 그쪽 얘기를 듣자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말만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으니 일단 먼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태진, 혼인신고서는 빠르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아보고 결혼한다고도 하고 당장 혼인신고를 해도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혼 후 태신은 늦게 해주길 바랍니다. 나중에 몇 년을 살아보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는 어떻게든 대충 호텔 같은 곳에 올리면 되는데 둘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먼저 우리 집에 있는 방을 사용하게 해주겠고 당연히 제 방을 빌려주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를 내거나 집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태신의 조건으로 월세를 100만 원씩 보내줘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공짜로 먹고 사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친정에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지어야 한다, 여자란 혼자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자가 혼인에 오는 것은 남의 집에 시집 오니까 돈을 쓰기 싫어서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제 돈을 들여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반반씩 나누어 샀습니다. 근데 요즘 집 때문에 서로 불편하다면 상대방에게 집과 연결고리를 낼 수 있나요? 부끄럽게도 사츠츠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제 아들이 어떤 여자와 싸우자고 하는데 듣고 저의 어미가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일 뿐이어서 말도 안 돼요. 물론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저의 딸이 시아따에서 살게 하기는 힘들군요. 공짜로 시아따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100만 원 같은 돈까지 내면서 시아따에서 살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웃기지만 이러한 방법이라면 저도 결혼을 허락하기 곤란하겠어요. 제 딸이 저 녀석 고문으로 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지 않을까요? 지금 홍은 부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집에 한 칸을 내어주겠으니까 100만 원을 내고 살아가겠느냐, 어떤 집에서 돈도 부탁 못 받아주겠지. 당연히 그 말은 들리지 않으니 결혼 말아야겠어요. 저의 잘못 때문에 겁이 나 및 저의 어미도 큰 소리로 말아요. 그곳들은 예비 시어머니도 맞습니다. 제대로 해봐야 함께 있나요? 한 달에 50,000원을 줄 수 없답니다. 결혼시키기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아들을 정말로 애지중지로 키웠거든요. 아무 여자 아무 집안에 천가를 내어주었으면 1억지까지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결혼을 반대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말대로 저도 그냥이 될 것 같네요. 50만 원을 줄 녀석이 없을지 그냥요.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지어야 한다, 여자란 혼자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자가 혼인에 오는 것은 남의 집에 시집 오니까 돈을 쓰기 싫어서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제 돈을 들여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반반씩 나누어 샀습니다. 근데 요즘 집 때문에 서로 불편하다면 상대방에게 집과 연결고리를 낼 수 있나요? 부끄럽게도 사츠츠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만 원대나만 해도 10만 원도 집에 보내기 힘들 것 같고 막말로 세계의 약속도 어기고 그렇게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큰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황당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혼은 벌써 지난 일이라 생각해서 더는 조용히 앉아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막말을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5살 아이도 멈춰 못해요. 결혼 안 하면 제게 될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엿게 타서 안 합니다. 오래 만난 거 끝까지 먹고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사과하세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비씨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고 하네요. 순간 분위기는 정말 긴장되었고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씨가 우리 어머니 뺨을 확 때리고서 못 배웠다, 이런 소나기들이라니까 자식이 때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톤이 없는 거지
어느 새우는 카미를 내려 올라오게 하면서 상대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건 무섭네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미친 경험이었어요. 치즈 학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가던 길에 갑자기 미친 듯이 다가와 무신년처럼 상을 넘어뜨리고 그 여자를 노릇 잡아 바닥에 쑥 뿌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던 참이던 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식탁 위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음식이 흘러내렸고 아버지와 남자친구 그리고 미래 아버지도 달려와 쟤를 막으려 했어요. 그러면서 나 왜 막아? 이거나 막아 하며 몸부림쳤는데 한쪽 발이 빠져나면서 제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손으로 집어 그 여자 얼굴에 날렸고 그녀의 가방을 채워서 찌그러뜨리기까지 했어요. 그 여자는 구석에 몰려 미쳤어. 너 같은 미친년이 세상에 아직도 있는 게 놀라워하며 얼굴에 음식물을 듬뿍 붙여 정신을 잃었지만 그때 우리 엄마가 그 여자 입속에 음식을 밀어 넣었어요. 경찰도 나타나 넌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놀라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이렇게까지 못 배웠다니 하며 욕을 했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뭐 그래 잘 키웠지라고 대답했어요. 바엔 티칭 어시스턴트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좋다. 이 여자야, 좀 돈을 벌었다고 어디서 우월하게 행세하며 돈을 뿌리냐. 첫 분야의 긴급 구조요원이나 도움이 전부가 아니라. 너 이런 자존심 쓰레기라는 종일 이야기하는 말 같아. 내가 내 얼굴에 때린다고 참아주는 건데 우리가 욕을 듣는 건 결코 참을 수 없다. 경차의 양철을 찔러 탈시키며 나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변호사든 모든 직원들이 날 갑자기 깜짝 놀랐다 가라도 하려면 전화 좀 빼놔. 나는 희암한 줄 알아. 그 여자가 목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순식간에 현장장은 혼돈에 휩싸여 있었고 직원들이 나를 엄마와 그 여자의 쌍끝전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 온갖 상황 속에 경찰이 도착하여 싸움을 철거하고 이래저래 일어났다. 그러고는 일주일이 훌쩍 지난 뒤 남자친구가 나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해서 그랬어. 너랑 재미없다고 난 길들어져 있던 것 같아. 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내 입장에서 중립을 유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나 봐. 너랑 너희 가족들의 할 말이 없어. 부끄럽고 쪽팔려. 내가 용서할 마음 없을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겠지만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내 집에 가도 되냐고 문자를 보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내가 방에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유기적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가 나타나더니 이씨야, 이 새끼야, 짐 싸아 내 새끼 집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 집 귀한 딸한테 연락하고 정말 인상찮게 당장 앞으로 사하면서 강제로 나가려는 겁니다. 엄마는 참을 수 없다는데 정말로 쓰레기를 차게 채워서 집 앞에 세워놓고 차를 운전해서 그 집 앞에 멈춰 세우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 아니겠냐? 돈이 있으면 자식놈 같은 것이야. 한번 다시 우리 딸한테 접근하면 우리 아들한테 다리를 부러뜨릴 테니까 명심해라. 알겠어. 이 새끼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 돈 많은 친구들끼리 맘 놓고 살아의 새끼들아 하면서 대문으로 집에서 쌓은 쓰레기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열려 그 여자가 나왔고 우리 모녀에게 손대며 경찰을 부를 것 같은 협박을 하더라고요. 얘야, 미쳤니? 여기가 어떤 곳인데 너희가 문을 찾아와서 너희 딸이 내 머리카락 다 떠버리게 해서 지금 탈모 치료받는 중인데 손해배상으로 챙길 거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왜 찾아오냐고. 네 아들 자식부터 살펴봐. 이 문자 보여주면서 내가 뱃속으로 낳은 놈이 내 딸한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여기서 더 가지 말라. 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려고 찾아온 거야.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뿌릴 거니까 네 아들에게 똑 떨어질 것 같아 4번 탔으면 내 딸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시원하게 침을 그 집 때문에 뱅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울분을 삼킨대.
솔직히 그때 속이 좀 후련할 줄 알았고 진짜 쌤통이다 이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더욱 욕하자고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화팅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 엄마가 속으로 굉장히 화팅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는데 나는 왜 저런 남자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는지 궁금해졌어. 결혼까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3년이나 질질 끌고 우리 엄마를 평생 살면서 힘겨워하게 만든 걸까? 정말 별 생각이 많이 들었어. 사실은 상견례가 끝나면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심이라는 걸 알고 나니 솔직히 좌절했어. 뒤늦게 말하지만 집안끼리는 끼리끼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솔직히 진작에 헤어졌다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가 남자친구 집에 간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화났는지 제게 전화해서 씁쓸한 말을 하고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 사랑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이고 10년 동안 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있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공주처럼 변할 것이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들도 취직할 것이라며 축하를 해주었고 사모님 같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사랑했던 관계가 멀어져 집안 싸움이 되었고 엄마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이후 엄마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와의 인연에 대한 도전도 없애고 결혼에 대한 꿈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며 내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결혼이 목표인 연애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이지만 그것이 무덤을 파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밈 없이 삶을 즐기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본은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